시점이에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시골살이를 하고 있는 상주인 사라. 그곳은 들판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해 점차 태양에 가릴 만큼 커다래졌습니다. 이지시 볼거리가 부족한 시골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었죠. 걸어가리. 열이 나서 뉴욕 시내 있는 병원 응급실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약이 그 환자를 투약이 되었고 얼마 있다가 그 환자가 심정지 결국은 사망. 그래서 뉴욕주 검찰이 그 당시에 진료했던 의사 2명을 적용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서울대학교 내과 한승준 교수님하고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또 메디컬 에러들이 실제로 정말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한승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메디컬 에러 때문에 한 해에 사망하는 사람 수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더 많다. 이런 발표들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이런 게 어떻게 나온 건지 여기에 대해 좀 궁금해가지고요. 1999년에 미국 의학회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책이 있는데 책 제목 자체가 To Err is Human, 실수를 하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연간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충분한 의료 때문에 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만 명이요? 네네. 거기는 인구가 많긴 하니까 많죠. 그래도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은 숫자고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한 해 교통사고 사망하는 사람의 수, 그 다음에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조금 더 충분하게 조금 더 크게 주의가 됐었다면은 돌아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좀 이슈가 됐었던 좀 그런 사건 같은 게 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1984년에 네네. 마침 제가 태어났던 해네요. 그러세요? 저보다 좀 어리시네요. 그래요? 교수님이랑 저랑 그 예전에 그 농구 동아리에서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저랑 비슷한 연배일까 생각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저보다 약간 좀 위에서 제가 그래서 말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 형이 형식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대하시길래. 혹시 저 비슷한 인물일까 했었는데 형이셨군요.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친구 하죠. 아니 형이네요. 친구인데 1984년에 그러니까 선생님 태어나셨을 때 저는 태어나고 있는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리비 자이언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 당시에 20살 여자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분이 열이 나서 그 뉴욕 시내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분이 이제 우울증으로 평소에 약을 드시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열이 나서 갔는데 그 당시에 그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인턴 선생님? 우리나라 응급실 왔을 때 인턴쌤들이 초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인턴이랑 그 위에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 그래서 둘이서 진료를 했는데 그 뭐 열이 나고 건강한 젊은 여자고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여서 그냥 감기,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거라 생각하고 해열제, 수액 이런 걸 처방하고 당직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원 그 응급실에 누워서 주사를 받다가 그 환자가 갑자기 막 몸이 막 부르르 떨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그 간호사, 담당 간호사가 그 당직 의사 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아까 그 환자가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의사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환자를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약을 하나 드리자. 그래서 그 당시에 처방했던 약이 패치딘이라고 하는 네, 오한 있을 때 그 종종 쓰기도 하죠. 시술할 때 진통제로 쓰기도 하고.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데 그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그 약이 그 환자 투약이 되었고 얼마 있다가 그 환자가
20살 여자분이 열나서 응급실 들어갔다가 투약 받고 사망했으면은 그거는 진짜 와 재앙이네요 진짜. 정말 그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사실은 그런 사건이 그 전에도 있었을지도 모르긴 하는데 네, 그 사망한 리비 자이언의 아빠가 이제 재력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이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뉴욕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 미국에 이제 유명한 화제가 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뉴욕주 검찰이 그 당시에 진료했던 의사 2명을 38개인가 엄청 많은 그 항목을 적용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 사망의 이유는 뭐였어요? 그 환자가 투약하던 정신과 약물이 시드니한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었고 그게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아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 유명해졌고 그 부작용이 그 이후에는 그 당시에 그 환자가 투약하고 있던 정신과 약물 그게 라오 이니비터라고 하는 요즘 많이 안 쓰는 약이긴 한데 그 약과 그런 말소식도제를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게 아주 유명한 응급실을 쓰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어떤 투약력을 먼저 보고 그다음 호소하는 증상이 뭐 일으키는 약제와 관련이 있지는 않은지를 또 봤어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아주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의사가 이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렇게 형사재판까지 이제 이어졌고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한 7년, 8년 후에 이제 조정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형사적인 책임은 의사들을 묻힌다. 그렇게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결론이 났느냐. 그 재판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들이 그 당시에 24시간이 넘도록 계속 응급실을 근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의사들이 사실은 충분히 수련되지 않은 수련 과정 중에 있는 이제 전공 수련이었는데 그런 의사들로 하여금 응급실에서 그런 환자를 진료하게끔 했던 그런 병원이나 그 당시 의료 시스템의 문제 그게 결국은 문제라는 거죠. 그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래서 그 사건이 리비 자이언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까지 제정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들에게 그냥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하고 끝내버리면은 이게 잘 됐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리비 자이언은 언제든지 사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리비 자이언 법이라는 게 전공이 이렇게 수련받고 있는 의사들의 근무 시간, 총 근무 시간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속 근무 시간도 제한을 하는 그런 이제 법이 미국의 50개 주에 다 그로부터 한 10여 년, 10여 년 동안 그런 것도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와 미국에 사실 50개 주는 각자 다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법도 다른데 그들이 다 공감할 만큼 그런 시스템의 정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렇게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 이런 게 좀 억제가 되고 저 레지던트 때부터 네. 그게 막 물살을 타가지고 제정됐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제한 없이 근무하셨죠? 저는 했죠. 제가 4년차 때 그게 생겼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 후배 선생님들은 네. 근무 시간 제한을 받고 선생님은 저는 이제 그거를 4년차 치프 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입장이었죠. 저희는 근무시간 좀 늘어났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맞아. 그런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도 유수의 그런 저널들 있죠. 의학 저널들. 뭐 제일 유명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든지 그런 저널들의 사고, 의료 과오, 의료적인 실수,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런 시류를 타고 생겨난 직군이 이제 허스피탈리스트라고 하는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허스피탈 영어로 병원이잖아요. 병원 리스트, 병원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병원에 계속 사는 사람이에요. 여사님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은 입원 환자를 전담으로 진료하는 의사 그리고 이제 허스피탈리스트라고 합니다. 보통 의사들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외래 진료실에서 이제 클리닉 진료하는 게 제일 이제 많이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수술도 하고 또 시술하시는 분들 계시고 검사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이제 허스피탈리스트는 입원 환자 진료만 전적으로 하는 그런 의사들이 이제 허스피탈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허스피탈 메디슨은 허스피탈 메디슨은 그렇게 허스피탈리스트들이 진료하는 영역에서 필요한 학문적인 근거들을 만드는 그런 연구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문의가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이 진료하는 것 둘 간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은 안 좋은지 입원 진료만 하는 전문의와 아니면 외래 진료 수술 다 같이 하는 진료 전문의들이 이제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전문의들이 입원 환자 진료를 할 때 낮에만 있는 것이 충분한지 아니면 밤에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지 주말에도 있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시스템. 실제로 그게 미국에서 그러면 정말 더 좋은 애후를 가져왔나요? 여러 논문을 보면은 이제 환자들의 이제 치료 성적도 좋고, 그다음에 같은 병에 대해서 치료한다 하더라도 입원 기간을 짧게, 그러니까 재원 기간을 더 줄일 수 있고, 재원 기간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 의료비가 준다는 얘기니까. 개인의 의료비도 아낄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사회적인 의료비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km, 진료뿐만 아니라 110km. 아예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전한 보호처럼 기술을 가지고서 뭔가 자극을 만들고 조금 낮은 가장인데 가격적인 걸 만들고 이런 시도를 하면서 이 기술이 정말 효과있구나라는 걸 검증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작들이나 그 다음에 무전한 보호처럼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대랑 그에는 무저장 연구소가 무전한 보호처럼 기술 가지고 2019년도에 45.5 테슬라라는 기네스 기록으로 세계 최고 자기장 기록이죠. 그전에는 45 테슬라였어요. 지금도 안 그랬나요? 개발하면서 이 논문을 실어서 네이처지에 표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석 이름이 리틀 빅이에요. 이게 빅 이름이 되게 실제 사이즈가 저기 삼성폰 사이즈만. 그러니까 요만하다. 5초 정도의 자기장이 쓴 특성 그리고 무저련을 적용해서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작지만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저기 오른쪽에 리틀 빅이라고 설정돼 있죠. 저기 가리키는 그 위치, 그게 그 정도 사이즈. 아까 리틀 빅이 그 정도 사이즈. 방금 전에 그 봤던 네. 거 삼성 폰만한 네. 게저 이만한 거 커서만한 대신 거다. 좀 작다. 아까 리틀 빅코인이 2019년도에 미국의학회에서 인정하는 세상을 바꾼 브레이크스루 탑10 기술에 선정이 돼 세계적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 연구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낸 기술들이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연구소에서 이제 32 테슬라, 31 테슬라 이런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네. 2023년으로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또 생기고 많죠. 예, 이제 과학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이제 기술을 또 계속 좀 어마어마하네요. 대중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말하니까 조선노체가 개발됐어? 안 됐어? 몇 도에서 조선노체야? 아니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사라졌고 있고 예를 들면은 이걸 6만 원보다 가게 만들어야죠.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거 자기 작성에 만들어야 되죠. 할 게 많네요. 이제 실제 어디다 쓰는지 좀 기술하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인류가 원하는 또 에너지. 꿈이에요. 에너지들 완벽할 때 그런 정도. 안녕하세요. 화학의 정은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두 번째 원자번은 2번 헬륨입니다. 헬륨은 2번이라는 빠른 방법으로 실제로 발견된 것은 에너지 19세기에 들어섰습니다. 피에르 장센은 일시를 통해 태양 전체로 태양의 원소를 분석하는 중 근데 노란색 산소를 확보합니다. 태양에서 발견된 새로운 원소였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 헬리오스로부터 헬륨이라는 원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후 헬륨을 실제로 분리해낸 것은 18종 원소의 지배자라고도 할 수 있을 윌리엄 램지경이었습니다.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당시까지도 18종 원소는 단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아 초기 주기율표는 17종까지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램지경이 헬륨부터 라돈까지의 모든 기체 원소를 발견하며 노벨상 수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헬륨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공기보다 가볍기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가벼움과 유동성은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디즈니의 캐릭터 도널드 덕과 같이 목소리가 얇고 높은 꽥꽥 소리를 변하는 도널드 덕 효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사용하는 진동 에너지는 방석 기둥을 채우고 있는 공기를 초속 343m의 속도를 갖는 음파로 방출합니다. 하지만 공기보다 약 가벼운 1km 앞 승강천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큰 효과가 발생해 공기가 초속 1007m의 음파로 가려집니다. 그 결과는 높은 소리가 되는 것이죠. 헬륨은 모든 원소 중 가장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헬륨은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는데 헬륨의 끓는 점인 마이너스 268.9도 이하가 되면 액체로 변화합니다. 어는 점은 절대 용도에 매우 가까운 마이너스 272도지만 일반적인 압력에서는 헬륨을 이보다 차갑게 만들어도 단단한 물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헬륨 원자가 너무 작아 0점 에너지의 진동만으로도 문자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고체 헬륨을 얻으려면 압력마저 충분히 높여야 합니다. 가장
약 500m 앞 생방천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액체 헬륨은 용기에 담아두면 500m 앞 조라쿠나야. 저절로 방면을 닿는 겁니다. 아무런 마찰이나 저항이 없이